지금으로부터 약 1100여 년 전, 통일신라가 점점 힘을 잃으면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 한반도가 다시 완전히 갈라져버린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죠. 오늘은 약 1100년 전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왕건은 877년 개성의 송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왕융은 단순한 지방 유지가 아니었는데 바로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가였습니다. 당시 성악 지역은 중국과의 무역 거점이었고 왕건 가문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왕건의 집안은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왕건은 어릴 때부터 바다와 친숙했고 그 덕분에 훗날 벌어진 해전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러던 896년 왕건이 2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강원도 일대를 장악하며 세력을 키우던 궁예가 송악 지역까지 진출했고 이에 왕건의 아버지 왕융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죠. 바로 궁예에게 송악 전체를 바치면서 아들 왕건을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판단이 왕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렇게 궁예는 즉시 왕건을 바라참성의 성주로 임명했고 성악은 궁예가 건국한 나라 태봉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궁예 밑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의 진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바다에서 발휘되었죠. 900년 궁예는 왕건에게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공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왕건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는데 광주, 충주, 청주, 단성, 괴양 등 여러 지역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대박은 903년에 터졌습니다.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후백제의 심장부인 나주를 기습 공격해 나주와 주변 10여 개 군현을 한 번에 점령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담한 작전이었는데요. 용로로는 후백제의 강력한 방어선을 뚫기 어려웠기에 왕건은 바다를 이용해서 적의 뒤통수를 친 것이죠. 이때 왕건은 나주의 유력 호족인 오다련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훗날 이대왕이 되는 해종의 어머니 자마왕후였습니다. 이런 막대한 전공을 쌓은 왕건은 913년 37살의 나이에 시중이라는 최고위직에 올랐죠. 이는 태봉에서 궁예 다음 가는 2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왕건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궁예가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태봉의 국력이 강력해지자 궁예는 점점 포악해졌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그 유명한 관심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궁예가 갑자기 왕건을 불러 내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며 윽박질렀던 것이죠. 이는 자칫 잘못했다간 왕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최영이라는 신하가 기지를 발휘했는데 일부러 붓을 떨어뜨리면서 왕건에게 몰래 순순히 인정하세요 라고 귓속말을 한 것이죠. 이에 왕건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이 반역을 꾀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고 그러자 궁예는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며 오히려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918년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경, 복지겸 등 태봉의 핵심 장수들이 왕건을 찾아와 궁예는 너무 포악하니 왕건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왕건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부인 신해왕후의 설득과 신하들의 간청으로 마침내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918년 6월 궁예를 몰아내고 철원의 포정전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건국한 왕건 앞에는 거대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후백제의 견훤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축하 사절을 보내며 화친 분위기였지만 견훤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자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그렇게 920년부터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쪽 다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927년 10월 왕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패가 닥치게 되는데요.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수도 경주를 기습 공격해 경혜왕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경주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주러 출진했지만 이것은 견훤의 함정이었습니다. 대구의 공산에서 왕건은 견훤의 매복에 걸려 대창패를 당했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개국 공신이던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은 채 적들을 유인했고 그때 왕건은 군졸로 변복 후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공산전투로 인해 신순경과 빅락 등 8명의 장수가 전사하고 2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는 등 왕건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전투 이후 3년간 왕건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죠. 후백제의 견훤은 승승장구했고 고려는 계속해서 영토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건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면서 대광현을 비롯한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몰려들었고 왕건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국력을 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929년 12월 드디어 전세를 역전시킬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견훤이 경상북도 안동의 고창을 포위 공격했는데 이곳은 고려 최후의 보루였고 이때 많은 신하들이 포기하자고 하자 왕건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명장 유금필이 나섰죠.
그리고 마침 그 지역의 호족들인 김선평, 권행, 잔끼리 왕건을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930년 1월 고창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고려군이 대승을 거두었죠. 후백제군은 8,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대를 냈고 이 승리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고창 전투 이후 후백제는 급속히 무너졌는데요. 934년에 벌어진 운주 전투에서도 고려가 대승을 거두면서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이 모두 고려에 투항했죠. 그런데 이때 견훤이 후계자를 정하려 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장남 신검이 반발하면서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견훤은 유폐된 지 3개월 만에 탈출해 놀랍게도 평생의 적이었던 왕건에게 투항했죠. 이에 왕건은 견훤을 상보라는 최고의 존칭으로 불러주며 극진히 대접하자 이 소식을 들은 신라 경순왕도 마침내 고려에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936년 9월 드디어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요. 견훤의 요청에 왕건은 견훤과 함께 10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향해 진격했죠. 그리고 이리천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에서 후백제군은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당시 견훤이 고려군 성봉에 서 있는 걸 본 후백제 병사들의 사기가 꺾여 스스로 항복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년간 지속된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고려의 통일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왕건의 진짜 위대함은 통일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용했죠. 신라 경순왕에게는 자신의 딸 2명을 시집 보내고 정승공이라는 높은 지위를 주었으며 후백제 출신들도 차별하지 않고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 덕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출신들이 모두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왕건하면 떠오르는 게 29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색이 아니었고 정략 결혼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엔 결혼이 곧 정치적 동맹을 의미했으며 왕건의 목적은 각 지방의 이력한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정주의 류씨, 충주의 유씨, 황주의 황보씨, 경주의 김씨 등 지방의 대표적인 호족 가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29명이나 되는 부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략 결혼 덕분에 전국의 호족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왕건은 단순히 후삼국만 통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되찾으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개경보다 서경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정도였는데 서경에는 9층 탑을, 개경에는 7층 탑을 세워서 서경의 위상을 높였으며 왕건은 거의 매년 서경을 순회하면서 훗날 서경으로 천도할 계획을 밝히기까지 했죠. 실제로 안주에서 영흥까지 북방 영토를 어느 정도 확단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942년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를 선물하며 친교를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왕건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거란 사신들을 모두 귀양 보내고 낙타 16마리를 개성의 만부교 아래에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렸죠. 이게 바로 유명한 만부교 사건인데 왕건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고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피난 와 있었기 때문이죠. 형제국을 멸망시킨 거란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당시 고려의 국력이 강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되었죠. 만부교 사건 1년 후인 943년 5월 왕건은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후대 왕들을 위해 훈요식조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 훈요식조는 고려 왕조 500년 내내 국정의 기본 원칙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건은 신하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빙긋이 웃으며 뜬구름처럼 덧없는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니라 라는 말을 남기고 향년 67세 제위 25년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한반도 통일은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한반도의 단일 국가를 만들었고 진정한 민족 통합을 이루었으며 이후 1945년 남북 분단이 일어날 때까지 한반도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죠. 또한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나라의 힘을 빌린 것이었지만 왕건의 통일은 완전히 자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진정한 융합에 실패했지만 고려는 모든 지역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했으며 왕건의 이런 포용정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한민족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너무 많은 정략 결혼으로 후계 구도가 복잡해졌고 호족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서 고려 초기에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그런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왕건의 업적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도 결국 왕건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있는 것이죠. 1100년 전 혼란의 시대에 나타나 기적 같은 통일을 이룬 영웅 바로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고려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운명을 맞은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고려 제2대 왕, 해종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종을 나약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객을 맨주먹 한 방에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력을 지녔던 진정한 무인 왕이었죠. 그런 해종은 제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종은 912년 태조 왕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무였고
어머니는 나주 호족 출신인 장어왕후 오씨였죠. 흥미롭게도 해종의 출생에 관해서는 꽤 특이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왕건이 나주를 정벌할 때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오씨를 만났는데 그녀의 뒤에 옷에 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고 하죠. 그녀가 마음에 든 왕건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신분의 그녀를 임신시키기 곤란했던 왕건은 질땡땡정을 했고 그러곤 잠에 들어버렸죠. 하지만 왕건의 비범함을 느낀 오씨는 왕건이 돗자리에 사땡한 정땡을 손으로 쓸어모아 자신의 질 속에 넣었고 그렇게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해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록들은 해종이 죽은 후 왕위를 차지한 세력들이 해종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어쨌든 해종이 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왕건은 벌써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오씨의 가문이 다른 호족들에 비해 세력이 약해서 신하들의 반대가 예상됐고 이에 왕건은 한 가지 꾀를 냈죠. 자왕포를 상자에 담아 오씨에게 보내고 오씨가 이를 대신 박수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건의 의도를 파악한 박수리가 해종을 정윤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921년 해종은 마침내 태자가 되었죠. 그렇게 태자가 된 해종은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932년에는 북방 변경을 순시했고 936년 후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에서는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성공에 섰죠. 당시 해종의 나이는 불과 24세였는데도 용맹을 떨치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43년 5월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31세 해종이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해종의 왕권은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가인 나주 오씨 가문의 세력이 약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는 신라 왕족 출신이나 강력한 호족 가문 출신들이 많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주 오씨는 견훤의 침입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는데다가 해종에게는 왕요, 왕소 같은 야심 가득한 이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외가는 충지 유씨로 여러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해종은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이복 동생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말을 들어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왕위에 올랐던 탓인지 해종의 재위 기간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해종 암살 시도 사건이었죠. 어느 날 밤 자객이 해종의 침실에 침입했습니다. 자객은 시위하던 내시를 칼등으로 내리쳐 기절시키고 이불을 찔렀지만 그것은 지푸라기였죠. 이미 낌새를 채고 피해 있던 해종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란 자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해종은 칼끝을 피하면서 자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단 한 방에 자객을 죽여버렸죠. 무예가 뛰어났을 자객을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아버지 왕건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전장을 누볐던 해종은 상당한 무력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해종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왕권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해종은 그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을 그냥 넘기는 나라는 없지만 해종은 어쩔 수 없이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해종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항상 호위 갑사들을 데리고 다녔죠. 거기다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일조차 불안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신체가 강건하다 해도 계속되는 암살 위협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인데요. 결국 해종은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해종의 최대 정적은 왕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왕규는 광주 출신 호족으로 태조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낸 강력한 외척인 동시에 해종의 장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해종의 이복 동생인 왕요, 왕소가 모반을 꾸민다고 고발하기도 했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치 상황 속에서 해종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종의 유일한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박수리였습니다. 박수리는 해종이 태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를 보호해주는데 힘썼죠. 그러다 보니 박수리 역시 왕규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며 각각 호위로 100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945년 해종이 병으로 이독해지자 정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데 그해 9월 해종은 중광전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장인 왕규의 온갖 음모와 동생들의 권력 다툼을 방치한 채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향년 34세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종의 죽음에는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평소 건강했던 그가 특별한 징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해종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가 아닌 호족들에 의한 시해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복 동생인 왕요와 그를 도운 왕신염입니다. 해종에게는 어렸지만 흥화군이 있었는데 해종이 죽자 왕요가 군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이는 흥화군에게 갈 고위를 왕요가 빼앗았다는 것으로 봐도 무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종은 호위무사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걸 뚫고 건강했던 해종을 시해할 수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죠. 어쨌든 다음 왕위에 오른 왕유는 바로 고려 3대왕 정종입니다. 그런데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는데요. 왕규와 그의 세력 300여 명을 모두 처형했고 박수리도 강화도로 유배 보낸 후 목숨을 빼앗았죠. 이는 정종이 미리 계획된 쿠데타를 통해 왕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종의 후손들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 흥화군은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과 함께 광종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딸 경화군 부인은 광종의 후비가 되었지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종의 혈통은 여기서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죠. 하지만 해종은 사후에 의외의 대우를 받았는데요. 인종시대에 종묘 개편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해종은 백성에게 공덕이 있으므로 불천지주로 모셔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불천지주란 영원히 종묘에 모셔져야 할 존재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해종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존숭받았죠. 또한 해종의 이름인 무자는 고려시대 내내 피유되어 모든 무자가 호자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무신이 호신으로, 무반이 호반으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종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무력을 가진 진정한 부인이었습니다. 자객을 맨주먹으로 죽일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도 정치적 배경이 약해서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해종의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주변의 지지와 든든한 배경 없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꽤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비극적인 군주 고려 3대왕 정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불과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고려 왕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피해 숙청과 서경천도 시도로 유명한 정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 왕효는 태조 왕건과 신경순성왕 태후 유씨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종의 어머니 유씨가 충주의 대오족 유궁달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충주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유궁달은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가였죠. 거기다가 정종의 처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의 부인들인 문고왕후와 문성왕후는 모두 박영규의 딸들이었는데 박영규는 후백제의 부마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정종의 누이인 낙랑공주는 신라 경순왕에게 시집을 갔죠. 이렇게 보면 정종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해종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유약한 성격이었다면 정종은 야심이 많고 간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945년에 해종이 병으로 쓰러지자 정종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서경에 있던 정친 왕식염을 개경으로 불러들였는데 왕식염은 태조의 사촌으로 27년간 서경을 지키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인물이죠. 그리고 얼마 안가 해종이 사망하자 고려 왕실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왕규가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종은 이미 왕식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왕식염이 군대를 이끌고 개경에 들어오자 왕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정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정종은 즉위 직후 가차없는 숙청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해종의 최측근이었던 박수리를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살했고 그리고 왕규 일파를 처단했는데 이때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무려 3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고려 초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적 숙청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피해 숙청은 개경의 호족들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종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7년 정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개경의 호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왕식염의 근거지가 서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명분도 있었죠. 그래서 정종의 강력한 지시하에 서경의 새로운 왕궁을 짓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종은 개경 백성들을 강제로 서경으로 이주시켜 공사에 도움했고 거기다가 서경 백성들도 계속해서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지만 고집이 센 정종은 끝까지 천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죠. 한편 947년 정종은 광군사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광윤이라는 인물이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죠. 이에 정종은 즉시 30만 명의 광군을 편성했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군의 편성은 정종의 원권 강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군대는 중앙정부의 정규군과 지방 호족들의 사병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정종 시대에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성종과 현종 시대까지 이어져 고려 군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948년 9월 정종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동여진의 대광이 와서 말 700필과 특산물을 바쳤는데 정종이 천덕전에서 이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물품들이 번개에 맞고 천덕전의 서쪽 부분도 번개에 맞았죠.
정종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중광전으로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병을 얻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949년 1월 정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왕식념이 세상을 떠났죠. 정종은 왕식념을 호기의 태사 삼중대건 개국공에 추서했지만 자신의 마음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왕식념이 죽고 나서 2개월 후인 949년 3월 정종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죽기 직전 동생 왕소를 불러 왕위를 넘겨준 후 내재석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죽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서경천도 계획이 취소되면서 부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것이죠. 대개 왕이 죽으면 백성들은 슬퍼하기 마련인데 정종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입니다. 이는 정종의 정치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고려 성종 때의 명신 최승로는 정종에 대해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정종이 왕자 시절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었고 태종의 병환 중 왕규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려 대비한 것을 높이 평가했죠. 또한 태조로부터 38년간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정종의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참을 잘못 믿어 서경천도를 추진한 것과 백성들을 징발해 부역을 시킨 것을 비판하기도 했죠. 흥미롭게도 최승로는 훗날 비슷한 피해 숙청을 한 광종에게는 비판적이었지만 정종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는데요. 이는 정종의 숙청이 왕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종이 왕규 일파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고려 왕조 자체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종은 비록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고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무서움과 개혁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고려 제4대 왕 광종인데요. 광종은 단순히 왕이 아닌 한국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피와 눈물로 정철된 잔혹한 과정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광종이 어떻게 고려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25년 광종은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본명은 왕소였고 넷째 아들이었던 그는 사실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러나 이복형인 해종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바로 위형인 정종마저 4년 만에 부모하면서 갑자기 왕위 계승의 최고 유력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949년 3월 25세의 나이로 고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방금 막 즉위한 이 젊은 왕이 앞으로 26년간 고려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왕위에 오른 광종은 처음부터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즉위 초기 7년간은 매우 신중하게 정치 기반을 다져나갔죠. 그는 당나라 태종의 정치 교과서인 정관정요를 열심히 읽으며 제왕하를 익혔고 950년에는 광덕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였죠. 그런데 광종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호족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그렇게 광종은 956년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죠.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키는 인도적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혁명적 조치였죠. 당시 호족들은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나 빚을 못 갚은 양민들을 노비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농노가 아니라 유사시 사병 역할까지 하는 호족들의 핵심 자산이었죠. 광종이 실시한 노비안건법으로 많은 노비들이 양민으로 해방되면서 호족들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고려는 새로운 납세자와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2년 후인 958년 광종은 또 다른 혁명적 제도, 과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비화한 상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과거제의 도입은 한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전까지는 출신 성분에 따라 관직이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능력과 실력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과거 시험에서는 진사과에 2명, 영경과에 3명, 보급과에 2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들 과거 출신 관료들은 호족들의 견제를 받았기에 광종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덕에 왕권 강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그리고 또 2년 후인 960년에는 대권의 공복제를 정비했는데요. 이는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관직에 따른 복장을 구분한 것이었는데 단순한 의복 규정이 아니라 왕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60년은 광종 치세의 군수령이 되는 해였죠. 이 해에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원과 자승 왕동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광종의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종은 즉시 이들을 귀양 보내버렸는데 문제는 감옥이 부족해서 따로 임시 감옥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참소와 고발이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최승로의 기록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참소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광종은 자신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해준 최대 공신 박수경 이해가마저 숙청해버렸는데요.
박수경의 세 아들이 참소에 의해 옥에 갇히자 박수경은 분노와 절망으로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버렸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인조차 제거하는 광종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광종이 자신의 혈육들까지 가차없이 제거했다는 점이죠. 이복형 혜종의 아들 흥화공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을 영모혐의로 처형했으며 심지어 이복 동생인 효은태자도 성격이 난폭하고 반역을 꾀한다는 이유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친아들인 태자마저 의심했는데 태자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이런 광종의 대대적인 숙청에 대해 최승로는 태조 때 공신이 수천 명이었는데 경종이 즉위할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40여 명뿐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수는 자연사였겠지만 광종의 숙청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상징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광종은 호족 숙청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951년에는 태조의 명복을 비는 대보은사와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불일사를 건립했고 968년에는 해거를 곡사로 탐문을 왕사로 삼아 고려의 곡사 왕사 제도를 완성했죠. 또한 광종은 제위보라는 구호기관을 설치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봤는데요. 광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최승로조차 천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불쌍한 이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초기 치세가 태평성대였다고 인정할 정도였죠. 거기다가 광종은 대외 관계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였습니다. 후주가 몰락하고 송나라가 등장하자 신속하게 외교 관계를 재정립했죠. 963년부터는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도 고려의 독립성은 유지했으며 또한 예성강의 병난도를 통해 송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960년 광종은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계칭했는데요. 이는 자신을 황제와 동격으로 한다는 선언이었으며 중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비문에서는 광종을 금장황제, 우리 황제 폐하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광종은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요충지에 여러 성을 쌓아 방어를 튼실히 했고 청천강에서 대령강까지 고려의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 정책은 훗날 거란과의 전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971년과 972년에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자 백성들은 이를 왕의 탓으로 돌렸는데요. 광종은 악몽에 시달리며 죄수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으며 불교에 대한 의존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975년 여름 갑자기 병이 난 광종은 그해 5월 개경 황궁에서 세상을 떠났죠. 향년 51세, 26년간의 파란만장한 통치가 말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광종의 개혁은 분명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노비안 건법으로 사회적 신분 질서를 개선하는 동시에 호족 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했으며 과거제 도입으로 실력 있는 인재 등용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호족은 물론 자신의 혈육들까지 제거하는 무자비함을 보였죠. 참소가 횡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공포정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광종은 고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개혁이 없었다면 고려가 안정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과거제는 그 후 900년간 지속되며 한국사의 근간이 되었죠. 광종은 개혁과 숙청, 성과와 잔혹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고려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 하나인 정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955년에 태어나 겨우 21살에 고려 제5대왕으로 올라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금주였죠. 그런데 경종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버지 광종의 무자비한 숙청 정치 속에서 자란 탓에 어린 시절부터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었기 때문이죠. 고려 성종 때의 명신 최승로는 경종은 깊은 궁궐에서 태어나 여인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궁밖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어머니인 대모광후나 외가 쪽 세력의 보호 아래서만 자랐기 때문에 경종은 아버지 광종과 교류가 많지 않았고 그만큼 광종은 외가의 손에 자란 자신의 아들마저도 의심했던 것이죠.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 대상에는 왕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종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을지 알 수 있죠. 경종이 광종의 경계 대상이 된 이유는 어머니 대모광후 때문이었는데요. 대모광후는 광종의 누이이면서 동시에 부인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대모광후는 광종이 추진한 노비안건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정도로 호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종은 경종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총명했던 경종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고 그렇게 965년 11살의 나이로 다음 왕이 될 왕자라는 의미인 정윤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경종이 실제로 그런 큰 권력을 감당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지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러던 975년 5월 광종이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21살의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했던 일에 반하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아버지 광종 시대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일이었죠.
귀양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관직을 잃었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금도 줄여주고 광종시대에 임시로 만들어졌던 감옥들도 헐어버렸죠. 또한 사람들을 모험하는 글들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보면 경종이 얼마나 아버지의 공포 정치에 환멸을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경종의 이런 조치에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크게 기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종은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마는데요. 바로 복수를 허용한 것이었죠. 경종은 호족과의 화합을 위해 호족 출신의 왕선을 재상으로 등용했는데 왕선은 호족들에게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안인 복수법을 건의했고 경종이 이를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광종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복수할 권리를 준 건데 이로 인해 대원장 파티가 열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 서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땡전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심각한 사건은 왕선이 복수를 핑계로 태조의 아들인 천안부원군을 임의로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태조의 자식들도 거의 세상을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소중한 왕실 어른을 사적인 복수를 핑계로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태였던 것이죠. 그 외에도 복수법의 태단이 우후죽순 번져나가자 결국 경종은 복수법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반자인 왕선을 파직시킨 뒤 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정을 좌집정과 우집정으로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켰죠. 그런데 경종은 복수법이라는 실책도 있었지만 고려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전시과라는 토지 분급 제도였죠. 전시과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급여 시스템입니다. 당시에는 돈 대신에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생활하게 했던 것이죠. 이 제도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관리들의 옷 색깔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고 문관과 무관 그리고 자복으로 구분해서 땅을 차등 지급했죠.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이라는 네 가지 색깔의 공복에 따라 받는 땅의 크기가 달랐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토지 제도는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이어질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려 후기의 정치가 이제어는 이를 두고 좋은 정치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평가했을 정도였죠. 경종 이전에 있었던 역분전이라는 제도는 주로 전쟁 공로에 따라 땅을 나누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전시권은 관직 체계에 맞춰서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어진 제도라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고려 전기 토지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경종의 말년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점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한 경종은 시간이 갈수록 정사를 멀리하게 되었고 술과 여자, 바둑과 장기에만 빠져서 살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억눌린 채 어린 시절을 보낸 경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억눌린 채 살아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승로의 기록을 보면 경종은 정치의 법도를 알지 못해서 권력자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다고 했는데 경종은 제위내의 신하들에게 굉장히 휘둘렸던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하들에 의해 올바른 정치와 잘못된 정치의 구분이 없어지고 상과 벌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경종의 주변에는 제대로 된 신하들 대신 간신과 내시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종 말년의 뻘짓을 단순히 경종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공포 정치를 보고 자랐고 왕이 되어서도 복수법 같은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으며 신하들은 허구한 날 정쟁에 왕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모습에 경종으로서는 정치 자체의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80년에는 최주몽이라는 신하가 왕승의 반역을 미리 알아차려서 경종에게 경고했는데 실제로 얼마 후 왕승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경종은 더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981년 6월 경종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경종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인 목종이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에 경종은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왕권이 흔들리고 찬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촌동생인 왕치, 직후에 성종이 되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승로는 이 결정에 대해 경종이 병이 아직 위독하지도 않았는데 성종의 선을 잡고 나라에 큰 임무를 부탁한 것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심지어 최승로는 이것이 경종의 가장 아름다운 업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평가는 경종의 재위기간 중 다른 업적들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경종은 나는 4대에 걸친 위대함을 이어받아 사만의 큰 뜻을 계승했다. 7년 동안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과로로 인해 병이 들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명한 자에게 넘기고자 한다. 나는 유조를 남기고 981년 7월 2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은 복수법이라는 큰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고 말년에는 정사를 소홀히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고려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전시거라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능한 군주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종의 공포 정치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것도 경종의 공이 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성종에게 왕위를 넘긴 결정은 정말 현명했는데, 실제로 성종은 고려 행정체계의 기초를 닦고 유학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경종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성종이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경종은 분명히 시대의 희생양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비운의 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고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단행한 왕, 성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종은 960년에 태어나 17년간 고려를 다스린 제6대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고려 전체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성종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아들인 왕옥이었는데 아버지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성종은 사촌형인 경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당시 경종은 겨우 27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문제는 경종의 아들인 왕송이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경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친아들에게 휘둘릴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경종은 사촌동생인 성종을 후계자로 선택했죠. 당시 성종은 22세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선택받은 데에는 가족 관계도 영향을 미쳤는데, 성종의 아버지인 대종과 경종의 어머니인 대모광후는 모두 태조 왕건의 자녀였죠. 거기다가 성종은 광종의 딸인 문덕광후와 결혼해 왕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도 조카인 왕송을 계령군으로 봉하고 친자식처럼 키웠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왕송이 바로 제7대 목종이 됩니다. 아무튼 경종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성종은 즉위한 이듬해인 982년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오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라고 한 것이죠. 이때 최승로라는 학자가 올린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시무 28조입니다. 최승로는 이 글에서 왕과 신하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화롭게 정치를 펼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각종 폐단을 고치고 유교적 정치 원리를 따를 것을 주장했죠. 성종은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교적 정치 운영을 추진했고, 그 정치는 단순히 의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백성들의 삶에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986년에는 의창 제도를 시행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호책을 마련했고, 993년에는 상평천을 설치해서 곡식의 물가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효자를 찾아 상을 내렸는데, 당시 효는 춤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에 이런 조치들은 모두 당시 정치가 지향하는 바를 널리 알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종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왕인데요. 중앙 정치 조직도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 삼성 육부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 체제로 운영했고, 육부는 인사, 군사, 재정, 사법, 예법, 공사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기구였습니다. 또한 군사기물을 처리하는 중추원을 새로 설치하고 문상계와 무상계를 도입해 관리들의 위계를 정비했죠. 지방행정에서는 983년부터 중요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지방 일을 향리들에게 맡겨왔지만 그들의 자의적인 통치가 문제가 되자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향리 조직도 호장 등으로 이해걸 개편해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죠. 교육 분야에서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향리 자제들을 개경으로 불러 교육했지만 큰 호응이 없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성종은 이후 992년 국자람을 크게 지어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러자 과거제도 또한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거의 매년 시행되었고 급제자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종시대는 유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불교를 억압하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성나라에서 대장경을 도입하는 등 불교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훗날 고려 대장경 제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식 제도만 도입하고 고려 고유의 전통문화인 연등회, 탈관회, 설망 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성종의 개혁이 고려다운 모습을 이뤄가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죠. 성종 초기 고려는 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여진족과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거라는 성과 고려의 동맹을 끊기 위해 993년 서선령이 이끄는 군대로 고려를 침입해 1차 고려고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부족했던 고려는 초기에 고전했지만 서희의 외교 협상과 안윤진 승리로 거란과 화의를 맺었죠. 그 결과 고려는 압록강 하류까지 영토로 인정받아 강동 6주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을 뒤흔드는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바로 성종의 두 여동생인 헌해왕후와 헌정왕후가 각각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죠. 헌정왕후는 이웃에 살던 이복 숙고 안종과 정을 통해 임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성종에게 발각되자 성종은 안종을 사수연으로 유배 보냈죠. 그런데 헌정왕후는 안종의 유배 가는 길을 배웅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통을 느껴 아들인 대량원군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고려의 현종으로 즉위하는 인물이죠. 한편 헌해왕후 역시 빈치양과 간통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헌해왕후는 천추태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성종은 빈치양을 처형하려 했지만 헌해왕후의 부탁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왕실의 권위는 대대적으로 실추되었죠. 그러던 997년 음력 10월 성종은 병에 걸려 위독해졌고 조카인 계령군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성종은 겨우 38세의 젊은 나이였죠. 세상을 떠나기 직전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대사면을 내리자는 말에 성종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그래봤자 뭐하며 나를 계승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새 은혜를 베풀 것이냐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성종의 현실적인 판단력과 후계자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죠. 성종은 죽기 전 후계자 계령군을 직접 대면한 뒤 왕위를 전했고 이후 내천왕사로 이동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종이 만든 제도들은 충렬한 대관제격화를 당하기 전까지 개선만 있을 뿐 전면 부정된 적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성종의 개혁이 고려라는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종의 17년 치세 동안 고려는 그 뼈대가 통째로 교정되었습니다. 정치, 교육, 지방행정까지 성종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죠. 또한 중국의 선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호족 세력을 완전히 억누르지 못해 문벌귀족 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이는 훗날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간접적 배경이 되기도 했죠. 성종이라는 묘호는 국가 체제와 문물, 제도 정비를 완성시킨 군주를 뜻하는데 고려 성종만큼 성종이라는 묘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네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왕으로 즉위한 후 몇 년 동안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리던 목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치에 흥미를 잃은 채 동성애에 빠졌고 자신의 애인에게 나란 일을 다스리게 하는 등 고려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다 최후에는 신하의 손에 폐위당하게 되죠. 13년의 재위 기간 중 초반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해나갔던 목종이 어째서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목종의 이름은 왕송으로 980년에 고려 5대 왕인 경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인 경종이 사망하게 되죠. 원래라면 왕송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관계로 그의 당숙인 성종이 고려의 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성종은 왕송이 어머니인 헌혜왕후와 함께 궁안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고 왕송이 10살이 되던 해에는 한때 자신의 군호였던 계령군을 물려주며 그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죠. 그리고 자신의 누나이자 경종의 4번째 비였던 헌정왕후가 사망했을 때는 왕송에게 제사를 맡기며 그가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5년 뒤 성종이 중병에 걸리자 왕위를 이어받은 왕송은 17살의 나이로 고려의 7대 왕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태후 자리에 오른 목종의 어머니 헌혜왕후가 스스로 천추궁에 사는 자신을 천추태후라 부르게 하면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바로 이 천추태후가 훗날 목종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목종은 재위 초반에는 여러 방면에서 의욕적으로 나란 일을 돌봤다고 하죠. 하지만 기록에는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섭정을 맡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종이 이룬 업적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사실 그녀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훗날 벌어진 강조의 정변 당시 기록을 보면 천추태후는 종교와 관련된 정책을 제외하면 그냥 아들을 조금 도와준 수준일 뿐 실권은 목종이 다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15세가 되면 관례식을 하며 성인으로 대우받았던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17살에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이루어진 일들은 대부분 목종의 업적이 맞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천추태후도 친인척들을 동원해 목종의 즉위를 도왔고 이후에도 의욕적으로 종교 정책에 나서는 등 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네요. 목종이 선대왕인 성종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은 장소가 바로 서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이후 서경에 많은 우대를 해줬다고 하죠. 서경에 각종 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며 서경의 관리들과 군인들도 자주 진급시키거나 포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벼슬길을 오르지 못한 5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리는 등 재위 기간 내내 서경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목종은 당시의 토지제도였던 전시과를 개정하고 여러 주요 지역에 성을 쌓거나 보수했으며 많은 공사에 동원돼 힘들어하는 강사들은 장리를 면제해주는 등 국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란에도 수차례 사신을 보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송나라에도 주인소라는 관리를 보내 우리나라는 성의 풍속을 사모하는데 거란에게 위협당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등 송나라와 요나라 양국 사이에서
무난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를 유배 보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를 잘해나가던 목종이었지만 섭정을 맡은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으며 불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섭정을 맡은 사람은 왕이 성인이 되면 섭정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목종이 즉위한 이후 천추태후는 성종 시절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다가 성종에게 들켜 궁에서 추방당한 후 유배를 갔던 김치향이라는 인물을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김치향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권을 아낌없이 내줬다고 하죠. 처음에 목종은 자신의 권력까지 침범하는 김치향을 경계하며 여러 차례 그를 내치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머니인 천추태후의 반대로 목종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보이는 권력욕의 염증을 느낀 목종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정치에 점점 관심을 끊었는데 상심에 빠져있던 그가 새롭게 눈을 뜬 것이 바로 동성이었다고 하죠. 그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유행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던 그는 목종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한문사인이라는 벼슬자리까지 받으며 쾌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유행가는 유충정이라는 또 한 명의 미남을 목종에게 소개해줬는데 목종은 그와도 거리낌 없이 동성애 행각을 벌였다고 하죠. 이때부터 목종은 이를 처리할 때마다 유행간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열전의 유행간 편을 보면 목종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내였던 유행간을 매우 아껴서 용양의 관계까지 맺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용양이란 남색을 했다는 의미라고 하죠. 이후 유행가는 목종의 측근이 되어 별다른 공이나 재주가 없으면서도 높은 벼슬에 올라 목종의 곁에서 정사를 좌지우지했는데 성품이 오만해서 신하들을 깔봤으며 고개와 눈짓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려는 천추태후의 애인인 김치향과 목종의 애인인 유행간의 논간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목종과 동성애를 즐긴 유행관과 유충정은 모두 호족 출신이었는데 유행간은 고려의 명장 유금필의 일족이며 유충정은 목종의 증종호인 충주 유씨의 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 중에서는 목종이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단순히 연애의 목적만이 아니라 천추태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에 천추태후가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 둘은 후계자가 없던 목종의 다음 왕자리에 자신들의 아들을 올리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당시 목종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물은 천추태후의 동생 헌종왕후의 아들인 대량원군이었는데 이 대량원군이 바로 훗날 고려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권력자인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다음 왕위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대량원군은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없이 위태로운 신세가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종이 병에 걸리자 이를 기회라 여긴 김치향은 대량원군에게 여러 차례 자객을 보내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대량원군은 목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목종의 애인인 유행간이 도중에 편지를 가로채버리면서 그렇게 대량원군의 편지는 목종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듯했죠. 그런데 목종의 또 다른 애인이었던 유충정은 평소 목종이 자신보다 유행간을 더 신임하는 모습에 큰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목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행간이 가지고 있던 대량원군의 편지를 몰래 빼돌려내 목종에게 전하게 되고 마침내 목종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종은 곧바로 절에서 지내고 있던 대량원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경의 도승검사 강조에게 대량원군을 보호할 것을 명하며 개경으로 그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런데 강조가 왕명을 받고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당시 고려 조정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위정정과 최창이라는 인물이 강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에게 목종은 이미 죽었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들의 말을 믿은 강조는 곧바로 군사들을 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평주